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안성배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 세계경제전망치 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요국 경제전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그 11월 초에 발간한 내년도 세계경제전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가 이제 2019년 세계경제전망, 흰색 글자와 파란색 바로 나타나 있는 것이 내년 세계경제 전망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과 검은색 숫자는 올해의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전망치라는 게 보통 2018년에 그 한 2분기까지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올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IMF가 보통 발간을 하는 11월에 발간을 하는 그 세계 경제 전망치입니다. 저희 전망치를 보시면은 내년 세계 경제는 3.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7% 정도 성장할 것이고 내년 3.5%로 성장할 것이라서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 성장 전망치가 3.7%인데요. 뭐 그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좀 한 달 정도 늦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사실 그 경기 둔화되는 이런 그 소식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주에 OECD에서도 내년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3.5%입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각 기관들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제 여기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그 선진국에서의 성장이 올해보다 조금 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한 2.3% 정도, 그다음에 유로존 1.8%, 일본 0.8% 정도로 해서 올해보다 좀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 미국은 사실 올해 2.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 좀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신흥국이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아세안, 그다음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이제 그 미중 통상 분쟁에 좀 그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계속 매년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기조적인 측면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 미중 그 통상 분쟁에 따른 그런 영향을 받는 파트들도 있습니다. 인도는 올해랑 내년 비슷할 것 같고요. 아세안도 비슷하고, 그다음 브라질은 이제 원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2.5% 가까이 됐었는데 좀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 성장률이 좀 낮고, 그다음 내년에는 원래 전망치로 갈 것 같고요. 러시아도 뭐 비슷합니다. 네, 이 숫자는 이제 실제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한 2분기까지 실제 분기별 성장률인데요. 이제 연율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선진국의 성장률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신흥국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 파란 선으로 나와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말부터 이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세제 개혁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말에 그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그 세금을 좀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좀 하고 이런 이제 그 조세 개혁안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거의 영향으로 올해 좀 성장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속 가능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덜 걷고 이러면은 정부가 파탄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내년에는 아마 조금 그 올해 좀 반짝 올라갔던 것이 다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은 그 2013년 12년에 유로 그 부채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실제로 한 2% 정도가 그 장기적인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좀 좋아졌다가 그 올해 들어서 다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하락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이제 브렉시트랑 그리고 이제 약간 유럽에서는 계속 뭐 작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자꾸 좀 생겨가지고 이런 합의,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조금씩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녹색으로 된 것은 일본의 성장률입니다. 일본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일본이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고 이제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그 저희가 볼 때도 한 뭐 1% 근방이 지금 장기 성장률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좋아졌다가 그러니까 2017년에 좀 좋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을 한번 보시면 이때 성장률이 이제 그 네거티브 성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축소를 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에 그 소비세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인데 그 일본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원래 5% 하다가 이제 8%로 이때 좀 증가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사실 이 그 일본이 이 소비세 인상을 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5%에서 10%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고요. 근데 한 번 8%로 올렸다가 8%에서 10%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지금 저번에 5에서 8을 올렸을 때 좀 나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한 2번 정도 이것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년 10월에는 이걸 올리기로 일단은 그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신흥국인데요. 이 신흥국에서 보시면은 일단 이 맨 위에 이 파란 선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뭐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차이도 없고 그냥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일본이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제 내수 중심으로 구조 조정하고 뭐 중국 제조 2025 이런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하여튼 어떤 기술적인 쪽에 투자를 하면서 그 정부를 그러니까 국가를 그러니까 내수 중심으로 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그 뭐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리밸런싱 이런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진국으로 뭐 하여튼 경제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성장률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중국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때 2016년 후반에서 2017년까지는 사실 인도가 이제 모디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행을 했었는데 이 개혁 정책이 잘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혁 정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화폐를 바꾼 게 있고요. 화폐 개혁을 한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거기도 이제 GST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인데 이것도 이제 그 인도는 원래 이제 지역마다 이 세금, 이 부가가치세가 다 달라서 서로 그러니까 그 역 내에서도 뭐 물건 사고 파는 게 좀 문제가 좀 복잡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국가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해서 좀 이게 이런 교역이 국내에서의 교역이 좀 활발해짐에 따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도입을 할 때 하여튼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안착이 안 되고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성장률이 이렇게 좀 떨어졌었고요. 이제 그 문제들이 좀 안정이 돼가면서 그러니까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러시아가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이제 그 자원 가격이 원유를 비롯한 자원 가격이 2014년 후반부터 쭉 떨어졌는데 이 두 나라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출해 가지고 벌어들인 것으로 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좀 충격을 줬었고요. 작년부터 좀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마 그러니까 올해 그렇고 내년도 아마 이 추세를 그냥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아세안 전체로 놓고 보면은 한 37%, 그러니까 아세안 전체 GDP 한 36%,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인도네시아는 그러니까 뭐 한 5% 후반, 5% 전반 정도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이제 키워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세제 개혁의 영향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여파를 이제 다른
그 신흥국들한테 이것이 이제 신흥국들이 이거의 수혜를 받으면서 동방 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이 트럼프가 벌이는 뭐라고 그러네요.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면서 사실 그 부분이 좀 약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세제 개혁으로 끌어들였다 일단 그 나중에 성장을 지금 끌어다가 썼는데 그것이 이제 좀 성장 동력이 좀 소진되면서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제 개편 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미국 경기 성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생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제 현재로서 볼 때는 일단 연준이 계속 그 올해 이제 한 차례 그다음 내년에 세 차례 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조금 그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따 다음 아마 세션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뭐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이 좀 미국 경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 지역에서는 지금 그 유로 바깥과의 그러니까 외부와의 이제 역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브렉시트입니다. 이제 브렉시트가 그 2016년에 이제 그 영국이 호기 있게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이것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고 그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내년 3월 말에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탈퇴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슨 그 EU와 영국 간의 어떤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조율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타협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또 영국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좀 결려 있어서 내년 아마 초반에는 이 브렉시트 문제가 계속 그 불확실성을 계속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이제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통상 마찰, 그리고 소비세율 인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비용이 상승한다는 부분은, 일단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특히 최근에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떨어지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유가가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원자재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올해 노동개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시간을 줄이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실행이 되면서 사실 그 개혁을 실시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 좀 더 많은 그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처음에 그 제도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그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선진국에서는 뭐 신문에서 계속 보시겠습니다만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일자리가 다 없고 뭐 실업률은 사상 최저를 계속 가고 있고 뭐 이래서 그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용 시장이 좋으면은 실질 임금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임금 상승세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게 벌써 몇 년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임금이 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가고 있는 거의 문제는 결국에 실질 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질 않을 테니까 그게 이제 다시 되먹임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약간 지금 이 경기 회복세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제 올해 초에도 좀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신흥국은 이제 국가별로 좀 상황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부분 작년이랑 비슷하고요. 이제 중국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국은 구조 개혁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세가 둔화가 있고 그다음에 미중 통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하방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굉장히 파인 튜닝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확정적 재정 정책 그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잘 굴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잘 해왔고요. 내년에는 이제 또 내년의 이슈가 또 생기겠죠. 그리고 러시아와 브라질은 이제 자원 가격이 회복하면서 플러스 성장세로 이제 작년부터 돌아섰는데
이제 그 러시아는 이제 그 제재 문제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라질은 이제 구조개혁,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재정 적자, 재정 부채가 큰데 그게 이제 그 연금에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사실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 연금 개혁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게 계속 그 어떤 화약고로 계속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혁 정책이 이제 혼란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 올해 올라간 유가가 이제 인도는 그 석유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올라간 것이 그 내년 경제 성장에 약간 그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환율과 이제 금리는 이제 다른 세션에서 이제 하실 거니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가는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50불 에서 60불 정도 지금 60불 정도였는데 올해 초에 그래서 지금 70불까지 올라왔다가 75불 뭐 80불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이 좀 일어나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그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까지 얘기라서 유가가 이제 막 떨어지기 전 이야기이기는 한데 하여튼 이게 지금 그 주된 부분은 이제 공급 불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랑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이제 그 공급 불안 우려가 좀 있어서 이제 그 공급 제한 좀 공급이 딸리지 않을까 이런 그 걱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뭐 그 몇 년 전부터 셰일 하면서 그쪽에서 원유 공급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지금은 약간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그 미중 통상 갈등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공급 측면이고 이제 수요 측면을 볼 때는 미중 통상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것이 이제 중국 경제를 크게 뭐 흔들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저희 그 전망치는 그렇게까지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리스크가 완전히 가시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2014년 때 15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자원들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좀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유가 수요를 둔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유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뭐 그쪽 터키랑 뭐 문제가 좀 있는데 이쪽에 하여튼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철 금속 및 곡물 가격도 이제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방 리스크가 가시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방 리스크라는 그러니까 그 전망치가 있고 이제 전망치보다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 이걸 이제 하방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 하방 리스크가 점점 이렇게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몇 가지는 이미 그러니까 이 앞에 크게 이야기하는 이제 뭐 통화 긴축 기조나 그다음에 무역주의 확산 이런 것들은 사실 한 2년 정도 이미 그 하방 리스크로 계속 지적이 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그 가시화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말에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그 뭐 나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서 보면은 일단 그 선진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로 이야기되는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랑 그다음에 그 ECB 그 유럽 중앙은행이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말로 양적 완화가 스톱됩니다. 그리고 뭐 그게 완전히 뭐 양적 긴축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양적 완화가 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도 돈 풀리는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멈추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에서는 일단 그 유가가 올라가서 원재재 가격 상승 그거가 그 회사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그 통화 긴축 기조에 따라서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인도네시아나 터키 이런 데서 약간 통화 불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환율이 막 올라가고 이래서 그게 올라가면은 수입 물가가 같이 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아직 뭐 이것이 어떤 무슨 그 금융 불안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환율이 좀 뛰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그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뭐 선진국이랑 신흥국 사이에 이런 그 통화 긴축 기조가 좀 이유는 다릅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통상 분쟁이 장기화될 수가 있어서 이제 이게 지금 문제는 뭐 이번 주에 이제 그
오늘 내일이죠. 그 G20에서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의 메시지를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뭐 바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측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이 뭔가를 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어떤 무슨 중국 제조 2025나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그런 쪽에 그 갈등은 계속 남아 있을 거다.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 하여튼 보호무역자가 확산되면은 문제는 일단 뭐 교육 자체가 줄어서,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교육이 줄면은 어쨌거나 수출도 줄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중심의 자본 유출 등 금융 불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국 경제 전망입니다. 2018년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그 지금 보시면은 그 미국 실업률이 9월에 3.7%, 이게 197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 고용 시장이 좋은데 그 실질 임금 증가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가처분 소득은 꽤 증가를 했는데 실질 임금은 별로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결국에는 이 가처분 소득 증가가 많은 부분 세금 깎아준 데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깎아준 거에서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 그러니까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거를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처분 소득의 오름세가 계속 유지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올해 이제 미국 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계속 좋아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통화 긴축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기준 금리가 2에서 2.25%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한은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우려는 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물가 상승률, 그 연준에서 보는 물가 상승률은 근원 PC라고 그러는데요. 근원 PC가 연준의 원래 목표치인 한 2%에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될 수 있는 여건은 지금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이제 작년 말부터 자산 축소 그 QE를 스탑하고 이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QE는 여기서 스탑되고 계속 유지를 하다 이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줄었는데 원래 목표치보다는 좀 덜 줄고 있습니다. 좀 느린 속도로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2.3% 성장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제 개혁 지속에 따른 어떤 세수 감소, 그 다음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좀 심화될 거라서 이게 내년에 이런 부분이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적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됐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이 계속 좋았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여튼 많은 자산 시장들이, 그러니까 뭐 주식, 뭐 아까 유가 뭐 이런 그 많은 자산들이 지금 다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것이 뭐 얼마나 나쁜지는 아직 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여기가 단기 금리고 이게 1년짜리 단기고 이게 1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인데요. 이게 점점 축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축소하고 있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 예전에 보통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 불황이 온다. 이런 한 1년쯤 후에 경기 불황이 온다. 그래서 이게 한 10월까지만 해도 꽤 걱정을 많이 하던 거였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 것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출이 약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가 올라서 하여튼 그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일단 불확실성에서 가장 큰 거는 초반에는 브렉시트고, 지금 이제 또 이탈리아의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EU 집행부가 좀 단지를 걸고 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렇지만 뭐 하여튼 이게 EU의 원래 성장률이라는 게 한 2%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나빠지는 거라고는 뭐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ECB는 올해 말로 양적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자산 매입을 계속하면 이제 양적 완화가 돼서 이제 자산이 계속 느는데 이걸 종료해서 이제 그 수준에서 유지를 당분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서 보셨듯이 QE가 끝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뭐 금리를 아직 올리는 상황은 아니고 아마 내년 한 하반기쯤에나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제 0.8%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의 비용 상승, 그다음 통상 마찰, 그다음 소비세율 인상 등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미국 통상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 관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 사이에 지금 이제 FTA 무역 협정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거가 어떤 식으로 합쳐져 가지고 결론이 날지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세율이 이제 인상될 예정이고요. 예전에 이제 인상이 됐었는데 이제 이 소비세율 인상은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정부 부채, 재정 부채가 크기 때문에 이 세수를 좀 확보를 해서 그 재정 수지를 좀 흑자로 돌리려고 그랬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각보다 성장률이 안 나와서 세수가 적었고, 두 번째는 올렸더니 세부세를 한 번 올린 거가 또 성장률을 낮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속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못 올렸고, 그래서 이제 세수 확충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초재정 수지를 흑자로 바꾸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이제 좀 목표가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비세율을 인상에 따라서 받는 세수를 확대를 이제 유아교육 등에다가 좀 쓸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고령화로 급증한 의료 간병비 충당 이런 데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중국은 성장이 이제 완만히 둔화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일단 소매 판매는 일단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6.3%, 올해 6.6%, 내년 6.3%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테일은 굉장히 아직 여전히 세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산업 생산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 5% 후반대, 6% 초반 이때에 지금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5%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만 딱 보시 끝나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산업 생산도 이제 안에 서브섹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고기술 제조업, 하이테크 제조업이랑 그다음에 장비 제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장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자도 사실 첨단 기술 제조업, 그다음 제조업 기술 투자 이쪽의 증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투자율이 좀 떨어지고 생산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둔화되고 이런 모습이 전체적 그림으로 보면은 그렇게 일어나고는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 약간 산업 간에 이게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이것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이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미금리 인상 등으로 하방 압력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개혁 정책들이 이제 안착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유가에 따라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서 이제 이거가 이제 인도가 통화 정책을 하는데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5개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장률들은 뭐 비슷하고요. 아니, 비슷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이게 앞쪽은 2018년 올해 성장률, 요거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사실 제일 크고요. 인도네시아가 한 37% 정도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랑 제일 교역이 많이 있는 베트남은 아세안 안에선 사실 한 8%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베트남의 성장률이 아세안 전체의 성장률을 뭐 좌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워낙 지금 교역이 많고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환율을 좀 보시면은 사실 많은 나라들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서 환율이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고요. 그다음 러시아 경제는 이제 서방 제재가 제일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재에 따라서 이제 수입할 수 있는 것들이 줄고, 뭐 수출도 줄고, 뭐 이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고유가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이거 그 경제 전체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경제입니다. 브라질 경제는 이제 그 소비와 투자가 회복세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이 개혁과 관련해서 트럭 그 운전자들이 파업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 올해 성장률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이제 그 연금 개혁의 문제, 그러니까 실패한 것, 또 그다음에 이런 파업들이 일어난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성장률이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라서 약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브라질의 정치를 보시면은 브라질이 굉장히 지금 군소정당이 난립해 있고,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군소정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 지도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대외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내년에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